저는 어린 시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것도 모자라 밖으로만 나돌던 아빠, 그리고 그런 아빠를 보며 병들어 가던 엄마. 가끔 아빠가 오는 날이면 집안 물건은 다 부서지기 일쑤였고 엄마가 모으고 또 모아 숨겨뒀던 돈을 다 빼앗기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지만 그 와중에 행운이었던 건 엄마가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제 꿈은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아픈 모습을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제 앞에선 열이 펄펄 끓어도 아프다는 말은커녕 아픈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으신 분이 어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그런 날들은 길어졌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신 순간 깨달았어요. 아빠 따위가 집에 오는가 오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엄마가 건강하다가 기본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곧 돌아오겠다는 엄마는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처음엔 그 집에 혼자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오시긴 했지만 엄마 병원에도 할머니가 계셔야 했기 때문에 계속 함께 있지 못했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엄마는 시험 보이고 곧 제 곁을 떠나야만 한다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요. 그때 제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누구는 다 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죠. 엄마의 시한부 선고 사실은 아빠에게도 전해졌고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하는 아빠가 막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있는 집에 할머니가 엄마를 병관하고 하는 시간에 골라 집으로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 여자는 날마다 바뀌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린 나이에도 잘 알았기에 아빠가 오는 날엔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상황이 심각해졌고 아빠가 데리고 오는 여자가 더는 바뀌지 않고 한 여자만 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연락이 왔고 그 연락을 받은 아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연락인데? 애 할머니인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애 데리고 지금 병원 오라는데. 이제 정말 죽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 애 데리고 지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미쳤어? 지금 갔다가 병원비 내라고 하면 어떡해? 그 소리 할까 봐 병원도 안 가는데 아픈 여자 꼴 보기 싫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갔다가 쟤 나보고 키우라고 하면 골치만 아파지는 거 몰라? 난 남의 자식 키우기 싫어. 그러니까. 아이 진짜 하필 암이야. 일단 집 뒤져봐. 돈 될 만한 건 다 챙겨 도망가자. 제가 어려 하나도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두 사람은 저를 집안 구석으로 확 밀치더니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끼고 아껴 끼던 결혼 반지와 제 돌반지를 챙긴 두 사람은 병원에만 데려다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저를 버리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상간녀와 아빠, 아니 그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결국 엄마의 마지막을 저는 함께하지 못했고 할머니가 뒤늦게 저를 데리러 왔을 땐 이미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신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안고 한참이나 우셨고 저도 그 품에 안겨 정신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간이 한 짓거리들을 모조리 다 말해주었죠.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다시 목 놓아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곤 제 짐을 챙겨 저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가시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곳에서도 마음 편히 지냈던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먼저 떠난 딸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대해주셨지만 엄마의 오빠들, 즉 삼촌들은 저를 반겨주지 않았으니까요. 다들 장가를 가 따로 살고 있었음에도 날마다 할머니 집에 찾아와 제가 다 듣는 곳에서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엄마, 나도 성은이 불쌍해.
그런데 어쩌겠어? 우리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보육원에 데려다 줘. 어? 그래 엄마. 누나 병원비 때문에 엄마 집까지 팔고 이렇게 작은 집으로 옮긴 것으로는 부족해.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성은이를 책임져? 그리고 막말로 엄마 죽고 나면 쟤 누가 책임질 건데? 우리는 책임 못 져.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단 말이야. 당시 엄마의 막대한 병원비는 할머니가 감당하셨고 그로 인해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삼촌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저까지 데리고 와 할머니가 키운다고 하시니 혹시나 하는 상황이 되면 제가 본인들의 짐이 될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삼촌들의 날선 비난과 비판은 계속되었고 할머니는 제 귀를 막아주시더라고요. 사실 다 들렸지만 안 들리는 척하며 가만히 할머니만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할머니는 안심하라는 듯 싱긋 웃으시곤 삼촌들을 향해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키운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네 동생 병원에 있을 때도 돈 내놓으라고 할까 봐서 한 번도 오지도 않더니 이제 애를 버리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못하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앞으로 그런 말 할 거면 다시는 오지도 마. 어린 마음에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들키게 되면 거기에서 쫓겨나게 될까 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를 고아원에 보내려고 안달인 삼촌들이 무서워서 그럼에도 끝까지 저를 지키려는 할머니에게 정말 고마워서 그리고 할머니가 제 귀를 감싼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온 힘을 다해 참으며 할머니의 미소를 보고 따라 미소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삼촌들이 떠나가고 난 후 할머니는 다시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할머니와 살게 되었죠. 삼촌들이 몰려오거나 엄마가 불현듯 생각날 때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덕에 너무나도 행복한 시절이기도 했죠. 물론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아빠가 뺏어간 돈 때문에 딸 보험은 들어두었어도 본인 보험은 모조리 다 해지했던 터라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왔고 한 푼도 돌려받은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입에 들어가는 건 아끼신 적이 없었고 짧아진 옷이나 해진 옷을 입힌 적도 없을 정도로 저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어긋나는 일 없이 바르게 자랐고 더 악착같이 뭐든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대학을 가는 것은 저에게 있어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착같이 해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장학금까지 받아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중간한 대학에 어중간한 과를 가봤자 돈 낭비만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꿈의 방향을 틀기로 했습니다. 돈을 벌기로요. 그때부터 할머니를 설득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대를 하셨지만 끝까지 설득했고 할머니는 제 뜻을 받아들여 주셔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던 저는 19살 때부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좋은 사장님들을 만나 퇴근할 땐 매일 반찬을 받아갈 수도 있었어요. 제 인생 두 번째로 만난 은인분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었고 할머니께서 통장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성은이 너 대학에 보내려고 모아뒀던 돈이야. 대학은 안 가게 되었지만 어쨌든 네 돈이니까 너 해.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해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된 날부터 날마다 조금씩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날엔 몇만 원, 적은 날엔 1,000원도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이 700만 원가량이 되었고 생각보다 큰 돈에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끝내 제 손에 쥐어주셨죠. 이거라도 받아줘. 이 할미가 우리 강아지한테 너무 해준 게 없어서 그래. 이 돈 주고 할미는 우리 강아지 대학 보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 편하게 받아. 너 생각해서 주는 거 아니고
내 마음의 짐 덜어주려고 주는 거니까 받아. 저는 울면서 그 돈을 받았고 그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성공이라는 것을 해내고야 말겠다고요. 그렇게 2년을 더 식당에서 일했고 그때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을 보태 한식당을 열었어요. 제가 일했던 곳이 기사식당이었고 그곳에서 보고 배운 게 한식이라 그것만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유행에 따라 겉멋에 취해 당시 유행하던 카페 같은 걸 차려도 되지만 저는 그런 것에 취해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게에 매일 나오셔 간을 봐주셨고 저는 주방과 홀을 뛰어다니며 혼자 식당을 일구어 나갔어요. 처음엔 어린 사장이며 어린 주방장이 저를 못 믿어하던 손님들도 점차 제 손맛에 마음을 허물어갔고 그 일대에선 저렴하면서 맛 좋은 가게로 소문이 났죠. 그렇게 25년이 지났고 남들보다 부지런히 살고 노력한 덕에 저는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 아닌 꽤 괜찮은 한식당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외식을 위해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고 접대를 위해 그리고 상견례 하기에도 좋다고 소문이 난 제가 원하던 성공한 사장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부를 가진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할머니가 여전히 정정하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게 집도 가게 근처에 괜찮은 집도 사드리기도 했죠. 그때 제 생에 가장 기뻤던 날이었다고나 할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또 한사코 싫다고 하실까봐 혼자 다 알아보고 집까지 다 마련해 모시고 갔더니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할머니 집도 사줄 만큼 큰 거야? 언제 이렇게 컸어? 고맙다, 고마워. 우리 강아지 덕분에 할머니가 다 늙어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 할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며 우셨고 그때도 저는 할머니의 품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요. 이렇듯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자 삼촌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언제는 저를 구박하고 보육원에 보내지 못해 안달이더니 능력이 생기자 우리 조카라고 하며 어찌나 알랑방귀를 끼는지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라기보단 당연한 결과였죠. 그렇게 저는 제 꿈을 이뤄나갔고 또 열심히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를 홍보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는데 가게 영상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약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안내할 겸 홍보 영상을 찍는다고요. 그때 직원이 저에게 간략한 인사말을 해달라고 했고 저는 정말 간단히 인사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잊고 살았던 그 인간에게도 전해진 모양이더라고요. 25년 전 저를 버리고 갔던 아빠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그 인간 말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병원만 데리고 가달라던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도망간 그 인간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해 차림이 허름한 것인지 아니면 저를 만나러 와야 하니 일부러 허름한 차림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처음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팔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지냈니? 내가 그때 널 두고 오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네가 어려서 모르겠지만 그때 아빠가 빚이 좀 있었어. 사채업자들이 날마다 협박하고 찾아오고 해서 널 생각해서 그렇게밖에 떠날 수가 없었단다. 내가 널 키우는 게 오히려 너한테 독이 되는 상황이었어. 참 웃기지 않나요? 13살이면 다는 기억하지 못해도 웬만한 건 기억하는 나이인데 하물며 그때 그 인간이 저와 엄마에게 한 짓거리는 잊히지도 않아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한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눈물까지 흘리며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저를 위해서요. 만약 상황이 정말 그러했다면
저도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인간을 원망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크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했을 테죠. 아무리 미워도 하나뿐인 아빠니까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그때 그 인간은 엄마에게 야무지게 뺏어간 돈으로 사업 나부랭이를 한다고 돌아다녔는데 1,000원이 닿았는지 주머니 사정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사채업자? 나를 생각해서? 그야말로 웃기지도 않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쫓아내진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건가 궁금했거든요. 무슨 거짓말을 어디까지 하나 그 꼴사나운 모습을 좀 더 지켜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사정까지 있는 줄은. 그냥 저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아니야. 내 자식을 버리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어? 나도 그땐 사정이 다 있었다고. 그런데 딸, 오랜만에 아빠 만나서 어색한 거 이해하는데 존댓말 하니까 아빠가 너무 낯설다. 예전처럼 반말해주면 안 돼? 내가 불편하면 할 수 없고. 여기서 또 웃긴 게 저는 제 기억이 있는 그 나이부터 그 인간에게 단 한 번도 반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반말이라니. 비웃음이 새어나오려는 걸 겨우겨우 참고서 그 인간에게 맞장구를 쳐주었죠. 아, 그랬나? 어릴 때 기억이 희미해서. 죄송해. 아니, 미안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잘 지냈어? 그냥저냥 빨리 빚 갚고 너 찾으러 오려고 열심히는 살았는데 이렇게 늦어버렸네. 미안하다 우리 딸. 아니야, 됐어. 나 할머니가 잘 키워주셨어. 아, 맞다. 할머니 만나볼래? 물론 지금은 오해하는 게 있어서 화는 내시겠지만 방금 나한테 한 말 그대로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실 거야. 저는 첫 만남을 길게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고 제 예상대로 그 인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니야, 됐어. 할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면 너무 놀라실 거야. 딸 말대로 아빠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시니까 화내시면서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 우선 우리 딸이랑 아빠 관계부터 가까워지고 나서. 역시나 아빠는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거절을 하며 이런 당부까지 잊지 않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할머니한테 당분간은 아빠 이야기 꺼내지 말자. 때가 되면 아빠가 직접 찾아뵙고 다 설명해 드릴게. 알겠지? 저는 속아주는 척하며 알겠다고 했고 그날은 그냥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몇 주 정도는 딸이 정말 보고 싶어서 온 아빠처럼 지극정성으로 굴더라고요. 이거 영양제랑 한약인데 같이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 가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잘 챙겨 먹어가면서 해. 몸 다 상하면 돈이다 무슨 소용이야. 건강부터 챙기란 말이야. 이렇듯 건강에 좋다는 것을 챙겨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봉투를 내밀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얼마 안 되는데 주게 해도 초라한 금액인데 아빠가 용돈 같은 것도 줘보고 싶어서 준비했어. 이걸로 밥이라도 한 끼 사서 먹어. 알겠지? 이러면서 1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기도 하더군요. 약은 다 버려버렸고 돈은 기부를 했지만 그 앞에선 아주 기쁜 얼굴을 해주었습니다. 감동한 눈빛도 날려주었고요. 저의 그런 반응에 그 인간은 이제 벽이 좀 허물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친밀하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그걸 받아주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꾹꾹 참고 받아주었습니다. 그 인간이 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저도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2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게 앞에 왔더군요. 그런데 다른 날과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늘 웃으며 저를 대하던 사람인데 웃음은 완전히 사라진 채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하더군요. 그때 느낌이 왔어요. 드디어 나를 찾아온 목적을 오늘 밝히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요. 잠자코 기다리려고 하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너무 안 좋네. 제 물음에 계속 눈치를 살피던 그 인간은 하는 수 없다는 듯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아빠가 재혼을 했어. 그래서 우리 딸 새엄마랑 아빠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임신을 했다네. 고작 24살인데 말이야. 며칠 동안 연락도 없고 오지도 못했던 게 이 일 때문이었어. 처음엔 애 낳는 걸 반대하려고 했었는데 딸이 그 남자가 너무 좋다고 해. 알아보니 상대방 집안도 괜찮고 남자도 번듯하고 말이야. 2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버리고 떠난 게 25년 전이니 엄마와 저를 버리고 바로 가진 아이이거나 이미 그 전부터 뱃속에 있었던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가 바득바득 갈리려고 했지만 죽을 힘을 다해 참았어요. 그리곤 최선을 다해 웃으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면 잘된 일이잖아. 24살. 나이가 좀 어린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상대방만 괜찮고 당사자들만 좋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 좋고 말고 나이 어리다고 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상대방 조건도 괜찮으니까 결혼하는 것도 괜찮지. 아니, 좋지. 그런데 아빠가 돈이 없어. 말했잖아. 너 보고 싶어서 일찍 찾아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빚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참 걱정이야. 10중 8구 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버리고 떠나면서 가진 딸의 결혼 자금을 위해 버린 딸을 찾아오다니. 정말 참 대단한 인간이다 싶더군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인간을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한 5천이면 될 것 같은데 너도 힘들겠지? 아무리 가게가 크고 유명하다고 해도 너무 큰 돈이긴 하지. 그리고 20년 넘게 찾아온 아빠가 딸한테 돈 바라는 것도 염치 없기도 하고 말이야. 금액도 참 많기도 하더군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인간은 주저리 쓸데없이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정말 이런 말 염치가 없는 걸 안다. 하지만 나도 오죽급하면 이러겠냐. 꼭 빌려달라는 게 아니니 부담 가지지 말라면서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도 알았고 원하는 이유도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그 희망을 처참히 짓밟아줄 차례였죠. 있잖아요, 아저씨. 저 사실 다 기억나요. 아저씨? 딸,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기억이 다 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기억이 가물가물한가 본데. 아니,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아저씨가 날 버리고 그 아줌마 손붙잡고 도망갔을 때가 내 나이 13살이었어요. 그 나이면 웬만한 건 다 기억이 난다고요. 예를 들면 아저씨가 병원에만 데려다 달라고 매달리는 나를 뿌리치고 내 돌반지, 엄마 아끼던 결혼반지까지 가지고 도망간 거? 그리고 사채업자는 고사하고 사업하면서 상간녀 배불려 주었던 것까지도요? 저는 시종일관 냉정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말했고 잠시지만 그 인간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러면 왜 이때까진 가만히 있었던 거야? 기억 안 나는 척 했었잖아. 그냥 뭘 바라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찾아왔나 싶어서요. 그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제 말이 끝난과 동시에 그 인간은 더는 표정 관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는지 정색을 하더라고요. 이내
비열한 웃음을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네. 시답자는 착한 아빠 연기 그만해도 되고 말이야. 나도 사실은 좀 닭살이긴 했거든. 그래, 이제 펜은 다 까졌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할게. 하나뿐인 네 여동생 결혼인데 한 5천만 해주거라. 연기할 땐 그건 그거대로 화가 났는데 본색을 드러내니 그 모습이 너무 비열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대가 왜요? 난 있잖아요. 아저씨를 그날 이후 내 아빠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기에 그 애는 내 동생이 아니에요. 아예 남남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돈 뜯어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줄 생각도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생각이 다 있지. 내가 너 찾아오기 전에 조사를 좀 했거든. 너 음식 맛도 맛이지만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걸로 소문이 자자하더라. 그 덕에 이미지도 오른 거고 그 이미지 내가 한순간에 나락을 보낼 수도 있다. 잘 나가면서 부모는 무시하는 아주 몹쓸 자식이라고. 아, 그래요? 하려면 해보세요. 나는 입이 없나? 나는요. 25년 전에 시한부 엄마랑 13살 된 딸 버리고 간 아빠라는 인간 쓰레기가 갑자기 찾아와서 24살짜리 동생 결혼 비용 내놓으라고 했다고 소문낼 거예요. 요즘 사람들 25 빼기 24는 다 할 줄 알 거고. 그러면 계산이 뻔한데 누가 더 욕먹고 나락으로 떨어질지 지켜보면 잘 알겠네요. 내 눈에는 이미 훤히 보이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맞대응했고 그 인간은 저에게 독하다며 쌍욕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엄마 닮아서 아주 독해 빠졌다니까. 네가 이렇게 날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고 네 엄마만 빼닮았으니까 널 버린 거야. 알아? 말 참 잘했네요. 엄마 닮아서 버린 딸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필요 없다고 짐이라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딸 결혼 자금을 나한테 내놓으래. 양심도 없지. 하긴 양심이 있었으면 애초에 하늘 아래 혼자 남을 딸을 버리지도 않았겠지. 뭐야? 이 건방진 게. 너 두고 봐. 내가 기필코 너한테 무한하는 받아내고야 말 테니까. 그 인간은 화를 있는 대로 내며 돌아갔고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저 역시 25년 만에 찾아온 복수의 기회를 그렇게 놓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고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빈 룸 컨디션을 확인하고 주방 상황도 체크하는데 카운터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인가 싶어 황급히 카운터로 달려갔고 그곳엔 그 인간이 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올 때면 늘 볼품없이 오더니 그날은 아주 번듯하게 챙겨 입은 그 사람의 옆엔 상간녀와 2사람의 딸, 그리고 결혼을 한다던 남자와 그의 부모님까지도 함께 있더군요. 네, 그 뻔뻔한 인간은 감히 제 가게에서 상견례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상의는 물론이고 예약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 소리는 어찌나 치는지 가게가 떠나가라 직원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여기 사장 아빠라고. 아빠? 사장 가족이 왔는데 룸 하나 못 내준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지 말고 내 딸 나오라고 해줘요. 내 딸이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처음엔 그 뻔뻔한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곧 그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언제 어떻게 복수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온 사람을 다 모아 판을 깔아주니 말이에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살피던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그 사돈 집안에 인사를 했죠. 정확히는 인사가 목적이 아닌 상황 설명이 목적인 인사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가게 사장이자 이 사람이 말하는 딸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딸이었던이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딸이었던 순간이 있긴 했죠.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이혼, 사별 이런 거 아니고 이 사람은 시한부인 엄마를 두고 이 여자 만나서 도망갔어요.
그것도 엄마가 위험하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연락이 온 그날, 다른 건 바라지도 않으니 엄마한테 데려다만 달라는 딸까지 버렸었죠. 옆에 있는 저 여자랑 다정히 손 붙잡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지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그 인간과 상간녀, 그리고 그의 딸까지 저와 친한 척하며 연기를 하기 시작했죠. 딸, 왜 그래? 왜 없는 말을 지어서 해? 사돈, 우리 딸이 요 며칠 막장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다면서 보더니 그 드라마 흉내가 내고 싶었나 봅니다. 다 거짓말이고 연기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맞아요. 딸, 왜 그래? 엄마 서운하게. 장난 그만 치고 얼른 방 안내부터 해줘. 그래, 언니. 이러다 내 시부모님들 진짜 큰 오해하시겠어. 이제 그만하고 안내 좀 해줘. 시장하시다고 하셨단 말이야. 일부러 언니 식당까지 찾아온 건데 이대로 보낼 건 아니지? 25년 만에 처음 만나면서 딸이라고 칭하는 상간녀나, 태어나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 저를 언니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딸이나, 참 대단한 인간들이다 싶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코웃음을 쳐주었습니다. 그리곤 최근 저에게 돈 요구를 했던 일까지 모조리 다 말해주었죠. 아, 날 무슨 정신병자로 몰고 가고 싶은가 본데 어림도 없죠.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저한테 딸딸거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간녀하고 낳은 딸이 시집을 간다네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던데요? 참 웃기지 않나요?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저는 당연히 못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난동 피우는 거예요. 사돈 어른들까지 다 끌고 오면 제가 못 이기는 척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멍청하게. 그쪽에서 원한 혼수를 생각했을 때 금액이 대충 맞아떨어진 듯 하더라고요. 다들 제 이야기를 믿는 눈치였고 세 사람은 사색이 되어 아니라고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우선 그때 그 시절을 모조리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할머니 계시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 부모님이란 할머님뿐이라는 사실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직원들은 저마다 제 증인이 되어주기에 바쁘더라고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을 뿐더러 아빠라는 존재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었다. 가족은 할머님뿐이었다는 등 여러 말들이 쏟아졌죠. 물론 동생 따윈 없었다는 사실까지도요. 모든 사실은 밝혀졌고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거리더군요. 그 모습을 본 예비 남편은 딸을 붙잡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이게 다 사실이야? 너 진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 아니, 그거야 부모님들 잘못이니 네 잘못이 아니라고 치자. 그런데 언니? 오늘 처음 봤다면서. 그러면서 언니라는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내 언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랑 자기 부모님이 보고 있으니까 친근하게 보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랬지. 와, 진짜 질린다 질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해. 나 이제 너 못 믿겠어. 그냥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서 파혼을 하자고 했고 그의 부모님들도 그 뜻에 동의한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더군요. 그 뒤를 따라 예비 남편도 가려고 했지만 그런 그를 딸이 붙잡고 늘어졌죠. 이대로 가면 어떡해. 다 임신했다니까. 우리는 애는 어떻게 하고 결혼은 없던 걸로 하지. 우리 애잖아. 우리 애? 야, 솔직히 널 어떻게 믿냐? 그 애 내 애는 맞아? 네가 내 애가 맞다고 하고 나랑 만날 때 생긴 애니까 책임지려고 했는데 너 오늘 하는 걸 보니 그 뱃속에 든 애가 내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서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애 자기 애 맞아. 아, 그래? 그럼 일단 낳고 유전자 검사부터 해보자. 그때 내 애가 맞으면 양육비를 주든 내가 데리고 와서 키우든 할게. 그러면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결혼도 안 하고 애부터 낳으란 말이야? 아, 그게 싫어? 그러면 태아 유전자 검사하자. 그러면 되겠네.
그 애가 내 애가 맞으면 오늘 일 싹 잊고 너랑 결혼할게. 부모님 허락도 받아오고. 어때? 할래? 너만 알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하자. 딸은 대답이 없었고 예비 남편은 예상은 했지만 정말 그럴 줄 몰랐다며 약간은 충격받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더니 어떤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딸의 뱃속에 다른 남자의 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인간은 딸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너 왜 못 붙잡아? 왜 그냥 가게 두는 거야? 너 설마 아니지? 네 뱃속에 다른 남자애야? 아빠, 그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날짜로 보면 아닐 수도 있어. 너 이 녀석이 여자가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녀? 아빠가 말했어 안 했어? 여자는 몸을 아껴야 한다고. 아빠 말은 어디로 듣고 그렇게 더럽게 하고 다녀? 한껏 딸에게 호통을 친 그 인간은 이어서 상간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삿대질까지 하며 상간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자 문제는 특히 조심시키라고 했지. 여자는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이게 뭐야? 뱃속에 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몸가짐을 이유로 딸과 상간녀에게 호통을 치다니 웃음이 났습니다. 그 딸이 어떻게 생긴 건데요? 불륜을 저질러서 생긴 딸 아닌가요? 본인은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해놓고 자식이 그런 꼴은 또 보기 싫었나 봅니다. 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어 큰 소리로 웃었고 세 사람은 동시에 저를 보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분노를 표현했죠. 네가 지금 웃을 때야? 지금 너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안 보여? 너만 아니었어도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했을 건데. 아니, 누가 찾아오래? 그리고 안 웃게 생겼어요? 불륜 저질러서 낳은 딸이 다른 남자애 품고 다른 집에 시집가려고 했다는 게 나만 웃겨요? 그걸 뭐라고 할 처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나 저 여자나 똥 묻은 개잖아. 그런 주제에 누가 누굴 뭐라고 해?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지. 제가 전곡에 정확히 꽂아버린 사실에 그 인간도 할 말이 없는지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저에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다가와 그 인간의 팔을 딱 붙잡더라고요. 잡아? 넌 누구길래 남의 집 일을 상관하는 거냐고? 이거나! 이거 못나? 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참고로 직업은 변호사고요.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이 손 내려놓죠. 네, 그 남자의 정체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가게에 와 제 일을 돕는 저라면 끔뻑 죽는 변호사 남편이었죠.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 보였고 주먹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사실에 그 인간도 캥기는 것이 많은 듯 치켜든 손을 내리고 뒷걸음질을 치기 바빴습니다. 아니, 결혼한 줄은 몰랐어. 요. 결혼을 했으면 했다고 이 아빠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변호사 남편씩이나 있으면서 왜 말을 하지 않은 거야? 더는 제 아내한테 말 같은 거 걸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제가 보시다시피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요. 아, 그리고 오늘 가게에 부린 행패, 제 아내한테 한 폭언 등 다 싸잡아서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증인 워낙 많고 CCTV 증거까지 있으니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고소라니. 못 들었나 본데 내가 얘 아빠라고요, 아빠. 아빠 같은 소리를 하네. 25년 전에 자식 버려놓고 이제 와서 아빠라니 찔리지도 않으시는가 봐요. 왜요?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이라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빠 노릇하게 해드릴게요. 정말이요? 역시 속 좁은 여자들보다 남자가 말이 통한다니까. 그 인간의 얼굴은 사색에서 화색으로 되었고 남편은 그런 인간의 얼굴에 다시 낙담을 선사해 주었죠. 네, 당연하죠. 이때까지 미지급한 양육비 한 푼도 빼놓지 않고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남편의 선전포고에 그 인간을 비롯해 상간녀와 그 딸의 얼굴까지 사색이 되더군요. 돈 좀 뜯어내려다 아주 큰 돈을 뜯기게 생겼으니까요. 하물며 변호사가 하는 말이니 더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금세 그 눈엔 근심 걱정이 가득해졌고 이때까지 당당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급하게 굽신굽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라니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리고 얘가 나보다 재산이 더 많은데 양육비는 무슨 양육비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 맞아요.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 그런 돈 없어요. 그 돈이 있었으면 여길 찾아왔겠어요? 그 인간은 당장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1초 이내에 꿇을 수 있을 만큼 반쯤 무릎을 굽히고 있었고 상간녀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사정을 이미 오래전에 다들 알고 있었을 뿐더러 그날 저에게 한 행동을 모조리 다 본 후라 타협이란 없어 보였죠. 남편은 더는 그 인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죠. 그건 그쪽 사정이고 법은 내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이때까진 그냥 성적 맞춰서 된 게 변호사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변호사 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변호사 된 게 잘 됐다 싶네요. 내가 아주 탈탈 털어줄 테니까 잘 기다려보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신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고 돈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 지금처럼 영 끊고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아니요. 싫습니다. 저는 합의란 없고 양육비도 싹 다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참고로 빼돌릴 생각은 하지 말고요. 제가 또 그런 거 잡아내는 데는 선수거든요. 제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남편은 우선 그 인간을 밀어내며 말했고 그 인간도 남편의 기세에 겁을 먹은 것인지 순순히 나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갔고요. 그 후 남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고소고발과 함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했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양육비는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세월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버릴 때처럼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았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찾아와서 돈이나 왕창 뜯기게 된 것이었죠.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도망간 행위에 대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의 소액이지만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판결이 난 후 그 인간은 당연하다는 듯 돈이 없다며 발뺌을 하더군요. 나 돈 없어. 그러니까 배째라 이거야. 이런 돈 있었으면 내가 왜 널 찾아갔겠냐. 하여튼 답답하네 답답해. 재산 다 조사해봐. 나 정말 땡전 한 푼 없으니까. 하지만 제 남편이 변호사인데 그 말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겠어요? 모든 계좌와 부동산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탈탈 털어서 싹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예 빈털터리가 되고 나자 그 인간은 처음 저를 만나러 왔던 모습보다 더 볼품없는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간절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도와다오. 적어도 살집은 구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탈탈 털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빚도 있는데. 제발 이렇게 부탁하마.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키우진 않았어도 나는 내 큰 몫을 한 부모이지 않니? 부모? 지금 내 앞에서 부모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억 안 나요? 내가 엄마한테 한 번만 데려다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면 그대로 돌려줄게요.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로 꺼지세요. 그 인간은 제 앞에서 한참 울다 돌아갔고 그 후론 다신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집 나간 양심이 돌아와서가 아닌 남편이 다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더 가혹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협박 때문이었죠. 그 후 그 집안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결혼 비용 5천만 원이 없긴 진짜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 저에게 돈을 주었고 오갈 데가 없어 단칸방에 갔다고요. 거기에다 그 전부터 진 빚도 있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이 되자 임신했다던 그 딸은 뱃속에 있는 아기의 진짜 아빠에게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너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잠수 이별을 하며 버린 남자였는데 부모님 빚 때문에 자기 인생 고달파질 것 같으니 다시 그 남자를 찾아간 것이었죠. 참 대단하지 않은가요? 그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똘똘 뭉쳐 그 고난을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집안이 힘들어졌다고 홀라당 집안부터 버리는 꼴이요. 거기에다 도망을 가도 하필 그딴 곳으로 도망을 가서 그 딸 인생도 그리고 아주 제대로 망치겠다 싶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저는 바쁜 시간에만 가서 가게를 보고 나머지 시간은 할머니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이번에 남편의 권유로 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남편은 할머니를 먼저 모시자고 저에게 권할 만큼 할머니께 아주 잘하는데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들께서도 할머니를 부모님처럼 대하시며 챙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시부모님이 너무 감사해 감사 인사를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는 네 할머니이긴 하지만 이젠 내 엄마이기도 해. 네 시아버지는 어떻고 아주 어머니 하면서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 우리도 다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이제 좀 그만 감사해. 가족끼리 매번 그렇게 격차려서 인사해도 섭섭한 거 몰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할머니도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참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행복한 저희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여행에 할머니도 함께 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런 여행을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했으면 하는 게 요즘 제 바람이자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머니께서 지금처럼 행복한 웃음만 짓도록 부단히 노력하려고요. 웃음보다 더 좋은 약은 없을 테니까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저에게도 더없이 큰 행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네요. 제 이야기가 부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분들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 놓인 분들에게 작게나마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